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사실 실습을 하면 좋은데 지금 1시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실습을 최대한 안 하고 뒤에 준비된 것들을 구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ggplot 같은 경우는 데이터 객체와 그래픽 객체를 분리해서 다루는 것이라고 하고, 어느 책에나 ggplot를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 왜 많이 쓰이느냐, 같은 데이터로 다른 형식의 그래프를 그릴 때 간단하게 코드 수정 작업으로만 여러 형식을 구현을 할 수도 있고, 좀 큰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도 좋고, 얘네 표현 자체가 시각화에 좀 뛰어나다는 R 자체가 어떤 상황에 맞춰서 색깔을 지정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딱 봐도 괜찮은 색깔로 선택을 해서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플로터리하고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ggplot를 많이들 선호합니다. ggplot 역시 치트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고, ggplot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디플라이어도 그렇지만 많은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들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도움말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말은 이제 비네트라고 해서 소품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굉장히 길죠. 그림으로 잘 나와 있긴 한데 긴데,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이제 확장된 소품문 해서 이렇게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RL에서 웹으로도 제공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아마 ggplot에서 만든 사이트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웹에서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ggplot에 또 여러 개의 패키지들을, 그러니까 ggplot 패키지에 또 다른 패키지를 붙여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ggplot를 기반으로 만든 거죠. 좀 더 이제 다차원을 다룬다거나, 반응 형식으로 다루거나, ggplot에 없는 차트들을 다룰 때 이런 확장 패키지, 이게 패키지명인데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차트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ggplot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ggplot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ggplot 그래프로 생성하는 ggplot가 있고, 이제 미적 요소를 매핑하는 AES, 그리고 이제 구성 요소를 계속 추가하는 플러스, 그래서 파이프라인처럼 플러스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로 저장하고, 간단한 그래프 같은 경우는 gplot이나 킥플롯으로 생성을 할 수도 있는데, 간단한 그래프를 생성을 할 때도 ggplot를 써서 이 문법 구조 같은 것들을 익혀두면은 사실 나중에도 이 하나만 쓸 수 있으니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디플라이어나 쿼리 같은 경우는 앞에 쓴 것들을 먼저 처리하는 그런 순서인데, 이 ggplot 같은 경우도 레이어의 적용 순서는 밑전 요소를 매핑하고, 이제 또 얘네 기반에서 통계적 변환 요소를 스테이트스를 써서 뭔가 더해주거나 평균을 내주거나 해서 그걸 값으로 쓸 수 있게 또 만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변환 요소를 쓰고, 이제 기획 객체 적용, 라인을 쓸 거냐, 점을 찍을 거냐, 이런 함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위치 조정,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되어 있습니다. 기하 객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를 표현하는 기하학적 요소로 구성된 객체를 말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점이냐, 선이냐, 다각형이나 여러 개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밑전 요소 매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XY 데이터를 뭘 넣을 것이냐도 넣긴 하지만, 이제 컬러 값을 지정을 하거나, 이제 그룹화를 하거나, 이럴 때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문법 구조를 보면은,
ggplot을 치고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쓸 것이냐 넣고, 그 다음에 x값으로 뭘 쓸 것이냐, y값으로 뭘 쓸 것이냐를 넣으면은 이렇게 구문이 한 구문입니다. 근데 이 구문만 딱 치면은 아무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식으로 출력할 것인데를 넣지 않았으니까 출력이 되지 않는 거고, 그래서 나는 점 포인트 방식으로 컬러는 블루로 출력을 해줘. 그리고 좀 라인 형태를 스무스하게 바꿔줘.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말 그대로 플롯으로 그래프로 표현이 될 그 자동으로 그려져서 나오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실습을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막 그냥 결과값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gplot 역시 설치를 한 다음에 카스 데이터 같은 경우는 R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자동차 데이터라서 뭐 스피드, 이게 가속,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가속력에 따라서 거기에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이런 데이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ggplot를 써서 그렸어요. 근데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죠. 여기 출력당 자체 말씀드린 대로 뭘로 출력할 것이냐를 안 넣었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된 거고, 점으로 출력해, 색깔은 빨간색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점이 그려졌죠. 그걸 자체를 크게 보려고 하면은 줌을 써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저장 자체를 익스포트로 원하는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 팁인데, 얘네도 파일 같은, 만약에 제가 이 파일을 특정 위치에 저장을 하면은 이거를 이제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아까처럼 클라우드나 뭐 자체 서버를 구성해서 다운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파일에 요 파일 경로에 가서 뭐래? 원래 이 서버 같은 경우는 익스포트라고 따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없지만 익스포트를 누르면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세이브를 어디다가 하라는 거 저장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선으로 포인트로 그래프를 나타내지 말고 선으로 나타낸다를 한 번 더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선으로 바뀌어서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역시 하나 더 있는데 해볼까요? 계단 형식으로 나타나라는 표현인데 이렇게 그래프가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 자체에 계속 레이어를 추가해서 혹은 이 문법을 복사해서 다른 형태의 그래프로 생성을 하거나 이럴 때 유용하기 때문에 ggplot를 사용을 합니다. ggplot 자체의 기능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기능 중에서도 이제 뭐 타이틀을 설정을 하거나 뭐 서브 타이틀을 설정을 하거나 뭐 배경 화면을 바꾸고 싶다, 사이즈를 조정을 하고 싶다, 그리고 뭐 라벨을 설정을 하고 싶다, 이럴 때 각각의 코드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gg더미라는 패키지를 gg테마라는 패키지를 사용을 하면은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이거를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결과값이 요 점 형태의 그래프에서 요 명령어를 써서 요 변수에 있는 거를 바꿔라 하고 하면은 이렇게 GUI 형태로 창이 뜹니다. 요 책 자체에서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플롯 백그라운드를 바꿔라, 무슨 색으로, 뭔가 눈에 띄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 플롯 백그라운드가 이 백그라운드를 말하는 거고 패널 백그라운드는 안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각각의 설정들을 할 수 있고, 타이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테스트로 입력을 하면은 여기 위에 백그라운드가 지금 빨간색으로 해서 안 나오는데
여기 위에 테스트 ABC라고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에 이제 뭐 플롯 타이틀, 뭐 폰트도 설정할 수 있고, 뭐 이탈릭 보드 크기 늘려볼게요.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 뭐 위치 자체도 가운데로 옮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설정을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가 본인 생각하기 따름인데, 이 부분 자체를 다 코딩으로 해도 되지만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좀 명령어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따라가는 것보다는 일부 기본 베이스는 코딩으로 하되, 이런 뭔가 꾸며주는 것들은 GUI 패키지를 바탕으로 쓰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던을 누르면은 코드로 출력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제가 설정한 것 자체가 이렇게 코드로 출력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또 결과가 오른쪽 창에 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타이틀이 나왔죠. 그래서 저 패키지 같은 경우는 저도 종종 쓰게 되고, 뭐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플로토리 패키지를 좀 한번 써볼 건데, 요게 사실 뭐 아까 이미 다 말씀드려갖고 실습은 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구동을 해서 결과값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샤이니로 같이 지지플로트하고 플로토리를 같이 쓰는 형태로 보여드리려고 소스를 가져왔는데 없어갖고 새로 만들겠습니다. 샤이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HTML 기반으로 이제 외부로 제공하는 R 마크다운이랑 비슷한 건데, 이렇게 반응형으로 요 바를 움직이면 요 그림이 바뀌죠. 이게 이제 오픈인 브라우저로 뜨면은 말 그대로 각각의 웹 브라우저로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마우스로 올려놔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니까 뭔가 입력값을 바꿔야 반응이 일어나는 형태라 플로토리를 써서 반응형 웹으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설명하는 거는 제 책에도 있고, 그래서 소스를 다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로토리 패키지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서 줌이나 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확장을 하거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또 샤이니 같은 경우는 입력값을 받을 수 있어서 색깔을 바꿔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소스로 좀 쌓아놓은 건데 포인트 컬러를 바꿔라 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좀 라인 자체를 바꿔라 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알 수 있고, 마우스로 롤 오버를 하면은 값에 대해서 값이 나오죠. 14고 뭐 80이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플로토리 같은 경우는 웹하고 같이 쓰기에 좋기 때문에 괜찮은 패키지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교시 원래 하려고 했던 데이터 분석 기초를 다룰 건데, 데이터 분석 앞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은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통계적 지식이 없으면 사실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기 때문에 분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통계학과에서도 어느 정도 배우기는 하지만 대학원에서 데이터 분석을 배운다 보면은 하나의 메소드를 가지고 거의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요즘 뭐 인공지능 쪽에서 많이 쓰고는 있지만 그런 쪽에서 뭔가 뉴럴 네트워크 보통 데이터를 가지고 입력을 하고 출력을 나오는데 어떻게 그 중앙에 그 과정을 거쳐서 출력이 되냐가 이제 각 메소드마다 다른 건데 뉴럴 네트워크의 예를 들면 은닉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람이 인간의 뇌를 띄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다 이해를 해야 내가 원하는 부분을 결과를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 부분에서도 굉장히 학습을 하는데 소요가 많이 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분석 분야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뭐 평균적으로 본다면은 기획자나 프로그래머보다 분석가들이 좀 더 대우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인력이 저희 회사도 굉장히 분석가를 뽑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군데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투자를 한다고 하셔서 분석가를 뽑고는 싶은데 면접을 보면은 의욕만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스킬은 뭔가 통계적 지식이 있거나 혹은 코딩 기술이 있거나 둘 중 하나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둘 다 의욕만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저 역시 채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데이터 분석 방법 자체가 상당히 배울 게 많고 어렵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방법은 오랜 시간에 거쳐 입증된 추론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계 분석으로 의미를 얻고 고급 분석 기법을 써서 하나 이상의 데이터 셋을 사용해서 분석 모델을 만들고 그걸 검증합니다. 그래서 하나 이상의 데이터 셋을 쓴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검증을 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나의 데이터를 분리를 해갖고 하나는 테스트 데이터, 하나는 하나는 트레이닝 데이터, 하나는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해서 70대 30으로 분리를 해서 모델을 검증을 하거나 보통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한 분석에 앞서서 가설을 미리 세우고 그게 이제 유의미한 값인지를 판단하는 P-밸류라는 값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설이라는 걸 세운다는 것 자체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예비 이론을 말하는데 내가 이걸 왜 분석을 하고 싶냐, 여기를 이걸 분석을 해서 뭘 얻을 거냐 라는 거에 목적을 세우는 것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설을 꼭 세우고 분석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분석 방법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 앞서 1교시 때 배운 것처럼 변수의 종류가 범주형 변수인지 연속형 변수인지에 따라서 변수에 영향을 받는 이제 또 분석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웹에 서치했을 때 나왔었는데 뭔가 그거죠. 트리를 타는 거죠. 연속형일 땐 이걸 타고 범주형일 땐 이걸 타고. 근데 이게 다 맞는 거는 아니고 물론 기본적으로는 맞지만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는 범주형만 써야 된다. 그런데 또 다른 업데이트된 버전에는 연속형도 쓸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각각의 알고리즘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앞에서도 어느 정도 정리한 그림을 봤지만 일반적으로 범주형 변수를 쓸 때에는 그러니까 독립 변수는 영향을 주는 변수, 종속 변수는 영향을 받는 변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 몸무게가 다르다. 이럴 때는 성별하고 나이는 독립 변수가 되고 몸무게는 종속 변수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영향을 주는 변수하고 영향을 받는 변수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물론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뭔가 그런 거죠. 연관 분석이나 군집 분석 같은 경우는 이미 결과값을 모르는 상황에서 패턴을 찾죠.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맥주를 사러 갔는데 옆에 기저귀가 있어서 기저귀를 같이 산다. 학부모들이 학부모?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런 연관은 있지만 그게 특정 답은 아닙니다. 빈도수가 높은 거지. 그래서 그런 빈도수를, 그러니까 종속 변수를 모르는 걸 찾기 위해서 분석 기법을 쓰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분석에서 요약 통계, 기초 통계만 가지고도 의미 있는 값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서는 아까
얘기는 아까 실습을 했지만 서머리 함수도 있고 디플라이 패키지에서는 서머라이즈 함수를 써서 각각의 데이터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빈도 분석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데, 빈도 분석은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숫자를 세워서 퍼센트화한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끼실 필요 없이 그냥 뭐 범주형 데이터들의 불현식적인 빈도를 계산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라는 것들을 제가 그냥 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사람의 점수를 매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뭐 특정 객관식 문항을 맞췄을 때 5개 맞으면 100점이다 이렇게 매길 수도 있지만, 뭔가 그런 기준 없이 평가해서 점수를 매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이라는 스코어 자체가 연속형 변수일 수도 있고 그냥 범주형 변수도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나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각과 뭔가 아까 제가 탐색적인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다른 발상을 하는 것도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이제 데이터 검증을 하는데, 이 데이터 검증 자체는 분석할 데이터가 분석 목적과 기준에 맞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검증 방법은 각각의 이제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다른데, 그 검증을 하기 전에 이제 수학적인 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산수인데, 저는 사실 뭐 영어보다 수학을 잘하긴 하는데 그렇게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는 최대한 쉽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기초적인 수학이 돼야 또 분석 메소드들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인데, 데이터 검증 자체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려고 하면 이제 분산이란 거를 쓰는데, 분산이란 이제 자료가 퍼진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데이터가 이제 각기 흩어져 있는데 이렇게 격차가 작은 데이터도 있고 격차가 큰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격차가 크니까 분산이 크다, 분산이 작다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 또 분산과 이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격차가 크고 적다를 나타내는 표준 편차라는 게 있는데, 제가 뭐 이거를 사실 준비를 하면서 이게 몇 학년 과정인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3학년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는 0에 가까울수록 데이터 값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가 작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산 같은 경우는 데이터 개수 그리고 편차 제곱의 개수분의 편차 제곱의 합을 분산이라고 하는데, 그걸 계산하기에 앞서서 이제 편차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정 기준점에 의해서 만약에 기준점이 평균이라고 한다면은 평균보다 편차가 많이 벌어져 있다. 그럼 편차의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할 수 있고, 보통 데이터의 흩어짐 정도가 크다면은 평균을 쓰지 않고 이제 중앙값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편차는 이렇게 나타내고, 그래서 이제 편차하고 분산을 구해볼 건데, 이렇게 데이터가 숫자 데이터가 6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편차는 각 데이터 값 마이너스 평균입니다. 이거를 구해본다면 일단 이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다 더하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70이 나왔고, 이 데이터 값에서 평균 값을 빼니까 편차가 2가 나왔습니다. 이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 돼야 되고, 이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편차를 구한 겁니다. 이게 사실 뭐 딱히 한 게 없어요. 더하고 빼고 값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편차의 제곱의 합을 구해서 이제 분산을 구하는 과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합, 앞에 편차를 구했으니까 이 편차를 더한 다음에 데이터 개수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눠주면 5가 나오고, 그래서 분산은 5가 되고, 앞에 이제
편차는 각각의 편차를 구했지만은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루트를 씌우면 5가 됩니다. 여기 설명을 드렸지만은 편차를 앞서 제곱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편차의 크기보다 더 큰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곱된 값을 조절하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서 다시 원래 값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카이 제곱 검정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변주형 변수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해서 할 때 사용하는 건데, 즉 집단에 따라서 비율의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항상 앞서 분석하기 전에 가설을 먼저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귀무가설하고 대립가설 두 가지의 가설이 있습니다. 귀무가설이라고는 귀무가설 같은 경우는 이제 영가설이라고 해서 성별에 따라서 흡연 여부에 차이가 없다, 그냥 변화가 없다라는 걸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귀무가설이라고 하는 거고, 대립가설은 이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게 범주형 변수의 관계를 분석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성별은 남녀가 될 거고 흡연 여부는 뭐 핀다 안 핀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 분석을 하게 됩니다. T검정 같은 경우는 범주형 변수가 집단이 두 개 있다 할 때 연속형 변수. 예를 들면은 성별에 따라서 신장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키의 차이가 있다. 키는 연속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 방법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습을 하려고 좀 나타낸 건데 실습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등분살이라는 개념이 또 잡혀 있어야 T검정을 하고 분산 분석을 하기에 앞서 설명을 해놨던 것입니다. 쑥 지나왔지만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혹은 데이터 과학자, 분석가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큰 비용을 들여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석해 보았지만 기대한 만큼 폭발적인 효과는 없다. 분석 부서에서 상세한 보고서를 보내주긴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읽을 수가 없다. 일단 데이터를 남겨두긴 했는데 분석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중요한 수치는 매일 확인하지만 그걸 보고 실제로 뭘 해야 할지 모른다고도 한다. 그리고 담당자의 실무 경험만 믿는다. 데이터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 이런 말들. 그리고 데이터 분석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나 열심히 한다고 한다. 라는 누가 이거를 썼는데 되게 동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반면에 분석자 일상에서 보면은 데이터 분석은 특히 기계학습 등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마치 이것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을 찾아내주는 마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 복잡한 수치 해석으로 현상을 해설하는 데 그치고 있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는 확보했으나 분석에 투입할 시간이나 인원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리고 분석 분야에서는 사실 1세대가 거의 없다시피 이런 관련된 노하우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수치는 파악하고 있지만 그 수치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른다. 그리고 실무 경험은 상호 보완 관계며 서로 상승 효과가 있는데 이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그냥 열심히 하는 단순 업무야말로 데이터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질 높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지 못한다. 이런 분들이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저희 회사의 최초의 분석팀으로 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낮은 자세로 임해서 뭔가를 물어보고 현재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접근을 해도 다들 대부분 얘 뭐하는 애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지금 4년째 다니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졌어요. 기획자다, 사업부다, 임원들이다, 원하는 자료 혹은 원하는 분석 이런 거, 현재 상태가 어떻냐 이런 것들 되게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분석의 맛을 본 거죠. 자기네들이 경험적 느낌만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얘는 근거 기반으로 제시를 해버리네. 더 정확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분석 분야의 인력도 많이 뽑고 국가에서 지원도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발전이
빠른 분야이기도 하지만 할 수 있는 사람 혹은 할 수 있는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R, 파이썬, 스파크, 뭐 하두 정말 많이 바뀌는데 이거를 계속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이 분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지식이나 이제 기술 두 가지 다를 따라가야 되고 또 최신 기술을 계속 반영해야 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학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4교시는 좀 쑥 지나가긴 했지만 제가 뭔가 오늘 하루에 R이라는 거랑 데이터 분석이랑 관련된 거를 싹 훑기에는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 불가능하죠. 사실 하루에 다 한다는 게. 그래서 R이 이런 거고 데이터 분석이 이런 거고 데이터 과학자가 이런 거를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 가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